아는 세무사님한테 들은 건데 네. 괜찮은 거 있어. 꿀팁이 또 있나요? 이거 진짜 몇 천만 원짜리. 또 열심히 들어. 주변에 보니까 노후에 약간 투자 개념으로 상가주택에 관심을 되게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네네. 이렇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근데 이것도 이제 주택이니까 아파트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좋은 질문인데요. 상가 주택이잖아요. 일단 상가 주택이 뭔지는 알아요? 이게 상가가 있는 사실 저는 이때 뭐 지금도 그러긴 한데 상가 주택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라던가 좀 주변에 이제 좀 은퇴하신 분들 보시면은 현금 흐름 이제 쭉 나오잖아요. 월세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거기 거주하시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2층, 3층에는 뭐 전세 주면서 약간 목돈 회수하시고 1층은 이제 현금 흐름 나오는 월세를 받아서. 되게 좋죠. 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거를 팔아서 네. 비과세가 된다. 좋아요, 좋아요. 상가가 섞여 있는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가 주택이니까 네. 어떤 요건을 갖추면 이게 이제 주택으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택으로 인정받는 순간 우리가 배웠던 뭐 1주택 비과세, 뭐 일시적 유택 비과세 이런 게 돼버리는 거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비과세는 언제나 것 네.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게 항상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좀 안 좋은 게 있죠. 안 좋다기보다는 이 상가주택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꿀팁 제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상가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네네네.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자 이거는 이제 요건을 좀 굉장히 잘 따져야 되는데 과세 당국에서 비과세라는 거는 되게 그 혜택이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건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래서 그렇죠. 쉽게 안 해주겠죠. 네. 그래서 잘 보여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상가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큰 경우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큰 경우예요. 네네. 단 0.1제곱미터라도 커야 돼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게 더 커야 된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조금이라도 크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봐버려요. 상가 부분이 있는데도 그렇죠. 주택으로 그러니까 간주된다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시죠? 4개 층에서 2, 3, 4층은 주택이니까 주택이잖아요. 네. 그리고 1층은 상가인데 상가도 주택으로 봐버려요. 자 그러면 전체가 주택이니까 비과세가 될까 안 될까요? 될 것 같은. 되겠죠. 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는 이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별도로 봅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은 전체 매매가액이 12억을 넘을 때. 그 상가주택 전체 매매가가 12억이 그렇죠. 넘을 때 말씀이시죠? 네네네. 자 그러면 그 반대 케이스 있죠. 작거나 같은 경우. 네. 같은 경우도 들어가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네. 이 경우에 작거나 같으면은 이때는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이렇게 가요. 그리고 상가는 비과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상가는 안 돼요. 이 비과세가 되는 건 주택만 해당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 개념은 잡혀요.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A 상가 주택이 있어요. 네네. 여기 보면은 똑같은 1층, 2층, 3층, 4층인데 3층, 4층 주택이 51평이고 1층, 2층 상가는 49평이래요. 한 평 더 크죠? 되게 더 크네요. 크네.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봐요? 모두 주택으로. 전체를 주택으로 봐요. 네. 비과세가 가능하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양도가 15억에 팔고 취득가가 7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리고 10년 보유 및 거주 그리고 1세대 1주택 가정 이거를 2021년에 매도했을 때하고 2022년에 매도했을 때 두 가지 케이스를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2021년에 팔았을 때하고 2022년에 팔았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자, 그래서 일단 혹시 몰라서 제가 비과세 9억으로 해봤어요. 네. 자, 그럼 양도가 얼마예요? 15억. 근데 얼마에 샀어요, 이거를? 7억, 7억에 샀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7억 사는데 15억에 파니까 8억 정도 차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자, 필요경비는 제가 없다고 가정할게요. 기준점 초과되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 매긴다고 했잖아요. 네. 비율로 한다 그랬죠, 비율. 네. 전체 매가가 15억. 그리고 이때 기준점이 9억이니까 9억이라고 가정하니까 네. 9억 초과분인 15 빼기 9. 자, 이게 좀 약간 어렵죠. 자, 그래서 8억 곱하기 15분의 6을 곱하면은 이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3억 2천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0년 보유 거주했다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 네. 자, 그러면 80% 적용하니까
나머지 20%만 곱해주면 0.64억이 나와요. 기본기 250만 원 제가 뺄게요. 네. 계산하기 편하게. 네. 계산해보면은 과표가 6억 6,400만 원이 나오고 세율 24%, 누진공제 552만 원인데 이거는 표에 그냥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네. 계산해보면은 세금이 1,014만 원이 나와요. 많아요, 적어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내줄만 하지 않나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거주도 했고 네. 그런데 이걸 21년 12월 8일 이후에 팔고 22년 1월 1일 되기 전에 팔았다고 합시다. 네. 자금 얼마나 좋아지냐면은 기준점이 9억이 아니라 12억으로 점프하잖아요. 네.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 과세 대상 양도차익 여기만 바뀌거든요. 3억 2천, 1억 6천으로 내려가 버리죠. 네. 일부러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숫자 똑같이 맞춰갖고요. 아, 익숙하더라고요, 숫자가. 어쩐지. 이렇게까지 맞춰주는 절세 위키에서는 가능해요. 자, 그러면 3억 2천이 1억 6천으로 반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네. 나머지 장특공 80%다 똑같은데 네. 그럼 양도소득 금액도 절반인 3,200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과표가 그만큼 줄어버리니까 적용되는 세율이 24%가 아니라 15%로 확 내려가 버리는 거죠. 좀 세율도 낮게 적용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누진공제 108만 원 빼주면 372만 원이 나오더라. 3분의 1로 줄었네요. 그렇죠. 370만 원이면 네. 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비상가주택을 봅시다. 네. 자, 비상가주택. 자, 보면 3층하고 4층은 주택이고요. 1, 2층은 상가예요. 이분은 월세를 좀 더 받고 싶은 점이 나요. 그리고 이제 면적이 똑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전체 주택으로 봐요? 아니면 따로 봐요? 따로 봐야죠. 따로 보죠. 네.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어디만 가능할까? 주택분. 주택만 가능하겠죠. 3, 4층만 비과세가 가능하고 1, 2층은 일반 과세로 세금을 내겠죠. 그럼 아까 우리 봤었던 거랑 계산법이 좀 달라지겠죠. 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보시면 B 상가주택인데 이때는 주택하고 상가를 나눠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주택 부분을 보세요. 주택 부분은 내가 7억에 팔았죠. 네. 15억 중에 7억이잖아요. 네. 상가 부분은 8억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주택 부분 7억에 대해서 내가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비과세잖아요. 네. 9억 혹은 12억까지는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네요. 없죠. 아, 전체 상가주택 매매가가 15억이지만 주택 부분은 그렇죠. 12억 이하니까 비과세가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니까. 네. 쉽게 말해서 이게 건물이 하나로 되어 있긴 한데 따로따로 그냥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하나의 계약서를 써서 네. 좀 궁금했는데 네. 자, 그래서 상가 양도가가 8억, 그리고 취득가가 4억, 그리고 필요경비 없다고 하고 양도 차익은 그대로 4억 똑같이 내려오겠죠. 비과세가 아니니까. 네. 얼마 가지고 있었어요? 보유기간 10년이요. 10년 가지고 있었죠. 네. 10년 가지고 있으니까 20%로 줄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3억 2천으로 내려오고 적용되는 세율이 무려 40%예요. 그리고 누진공제가 2,540만 원 빼면은 1억 2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까 A 상가주택하고 비교해 보세요. A 상가주택은 37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네. 주택이 한 평만 그렇죠. 넓었어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2021년까지 버전이에요. 주택이 한 평만 더 넓었어도 내가 전체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네. 세금을 확 줄일 수 줄일 수 있었는데 있었네요. 안타깝지만 2022년이 되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12억. 12억이 넘어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고가 상가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또 제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혜택만 주고 제재는 빼면 안 되잖아요. 네. 항상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상가 주택 2022년이 됐는데 12억이 안 넘었어. 네. 그러면 괜찮죠. 뭔가 괜찮을 것 같죠. 괜찮지만 앞으로 예. 가격이 오르면 그렇죠. 12억을 초과해 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억 안 넘으면 괜찮거나 아니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 이미 12억이 넘었다? 그럼 이제 바뀐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럼 바뀐 규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세부담을 알아보고 혹시 이걸 좀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팁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차피 지난 거 가지고 우리가 한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바뀐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라면은 보시는 것처럼 A 상가주택은 세부담이 372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B 상가주택은 평수가 똑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의 한 1억 정도를 세금을 더 내는 거죠. 네. 2020이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우리 아까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봤죠. 네. 근데 조건이 붙어요. 만약에 양도가 실거래가가 12억을 넘어서 매도했다. 그러면 이때는 주택은 주택, 상가는 주택이 아니라 이제 상가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냥 원래 용도대로 간다. 그래서 당연히 주택은 주택이니까 비과세가 가능하고 네. 상가는 비과세가 안 되겠죠. 안 되고. 그리고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원래대로 똑같죠? 주택은 주택, 상가는 따로, 상가니까 따로. 비과세 가능, 비과세 불가능. 네. 그럼 뭐만 달라졌어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데 12억이 넘는 경우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역으로 드리도록 하죠. 아, 그러면 내가 세금이 한 1억 정도 더 나오잖아요, 지금. 네. 그럼 1억을 아끼기 위해서 판다? 아니면 팔지 말까? 그 입지를 고려해서 아, 너무 정답을 무슨 교과서적인 대답을 말하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세금 뭐 이제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하는데, 제일 많이 달리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이게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 그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비과세가 이제 되면 물론 좋기는 한데, 어떤 케이스는 가만히 보면 팔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나중에 증여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막 파시더라고요. 파는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자, 비록 12억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택 면적이 크면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네.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대로 하면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주택 면적이 조금이라도 더 크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언제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틈새, 숨어있는 틈새를 좀 잘 찾아야 되는데, 상가 주택에 보면 뭐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위에 옥탑방이 있어. 네. 옥탑방은 대부분 다 이제 주거용으로 쓰잖아요. 네. 네. 자, 주거용으로 혹시 쓸 수 있는 옥탑방이 있다. 그 경우에는 이거를 붙여가지고 주택으로 붙여가지고 전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불법 옥탑방 그런 건 안 돼요. 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인데 계단이 있어요, 계단. 네. 근데 그 계단이 보통 주택은 위에 있잖아요. 네. 그 계단이 주택으로만 연결되는 계단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상가는 1층이니까. 그러면 그 계단은 주거용에 쓸까요? 아니면 상가용에 쓸까요? 아니면 다 같이 쓰는 걸까요? 주거용. 주거용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네. 네. 그쪽으로만 통하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용도로 봐서 같이 붙일 수도 있어요. 면적을 주거의 넓힐 수 연면적으로 그렇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주택 면적이 조금이라도 커질 수 있고 실거래가가 만약에 12억이 안 넘었다. 그럼 전체 비과세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이제 팁만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실무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님하고 좀 검증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게 풀어도 되나? 풀어주세요. 그래요? 뭘 믿고 하지? 혹시 그 시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생뚱맞게 약간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본 적 있어요? 있죠. 왜, 네. 여기 왜 주차장으로 쓰지? 그렇죠. 약간 좀 굳이 아까운데? 굳이 여기 주차장이 없어도 될 것 네. 같은데 네. 물론 이제 뭐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좀 주차 이렇게 수익을 좀 올리려고 하시나 하는데 좀 아깝잖아요. 네.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특히 다주택자들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상가주택을 파는 게 다 능사가 아닐 수 있다고 했잖아요. 팔고 싶은데 1억 정도 세금이 주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 뭔가 아까워. 눈에 약간 밟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동시에 누가 또 오버랩이 되고 그럴 때 보통 이게 자녀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이 험난한 이 세상을 나중에 살아갈 때 그래도 뭐라도 하나 좀 남겨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자녀한테 증여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보통 부모 마음이 나 고생한 거는 물려주기 싫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유세가 많이 나와서 고생하고 이제 너한테까지 그 짐을 주긴 싫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상가주택을 멸실시켜버려요. 철거해서 아예 없애버려요. 그럼 뭐만 남죠? 토지? 밑에 땅은 네. 남잖아요. 그 땅이 남잖아요. 네. 그럼 철거한 상태에서 그 토지를 자녀한테 증여해버리는 거예요. 토지 상태에서요. 그렇죠. 자, 그러면 토지는 취득세 중과가 있어 없어요? 없죠.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계산을 해봐가지고 토지에다가도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대출을 일으키고 부담부 증여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좋죠? 취득세 중과가 없고 이거 내가 넘겨주면서 자녀가 이거를 없애는 그 철거 비용을 내가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놔두면 이거 나대지잖아요. 그렇죠. 비사업용 토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차로 잠궈도 쓰자. 사업을 좀 해보자. 그나마 살 수 있는 게 주차장이네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게 그 입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계속 가져갈 만한 그런 토지다, 땅이다, 위치다. 그러시면 아예 그런 방법을 해서 할 수도 있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세요, 꼭. 네.